오늘 이재명 레임덕의 절정판 부동산 대환장 막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주옥 같은 발언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여한 시민들, 토론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경실련,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언, 그러니까 진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주 대표님? 정말 평범한 20, 30, 40에 주택 하나 있거나 주택 사고 싶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불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재명의 문제가 이게 항상 막장 쇼예요. 모든 게 다 쇼고, 그저 국무회의라든지 저런 방송 보여주는 것도 진정성 있게 무슨 정책을 개발한다던가 국민들의 생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식, 그냥 누구 야단치고 망신 주고 뭐 답변 좀 멋있게 하고 이스라엘 공격이나 하고 뭐 이런 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게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쇼 중에 딱 진실은 딱 하나 있다. 결국 하나는 진실입니다. 증세, 세금은 오른다. 그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 토론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쇼를 보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프로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시장을 유린해서 돈을 증권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게 한 것 때문에 다른 시장들이 다 죽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갈 돈을 막아버렸고, 채권 시장에 갈 돈을 막아서 고금리 시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회사들은 거덜나고 있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부동산에 예를 들어 내가 소상공인 치킨집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뭐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한두 달 힘들어지면 사실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신용대출 목에 차 있으면 그 부동산 담보 대출로 돈을 좀 급전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렸으니 소상공인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정말 뼈 아프게 피눈물이 절절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고리대출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고금리 대출. 그래서 제2금융권, 저축은행만 지금 노다지가 나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풀어주면 알아서 부동산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걸 막아놓고 뭐 이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이 좌파 경제가 문제인 거지, 이거는 그냥 쇼다. 박사님, 거기에 시민을 빙자해서 뭐 민달팽이 유니언, 참여연대, 이게 전부 다 민노총이랑 엮여있는 좌파 시민단체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유튜브 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이 댓글로 참여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 댓글 달려면 이재명 채널을 구독한 지 8주인가요? 뭐 그 일정 자격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댓글도 못 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가 분석해 볼 건데. 옛날에 노무현이가 네. 평검사와의 대화라고 하는 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뭐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뭐 이 말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했단 말이에요. 예, 진짜 그렇게 해서 이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이제 노무현이가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와의 대화를 했냐? 그거는 노무현이가 그중 그래도 지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 잘 자신이 없지만 하여튼 이거는 내가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번 정리해 볼게. 당시에 강금실이가 이걸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강금실이 옆에 딱 배석시켜 놓고 내가 직접 해결할게, 이렇게 나섰다가 완전히 망조가 들었거든요. 이재명이는 부동산에는 좀 지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나 봐. 대장동부터 그렇죠. 백현동에 이르기까지 뭐 몇 건 해봤잖아. 그게 부동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직접 야 부동산 그거 문제 하나 해결 못해? 야 좀 옆에들 비켜 있어. 내가 직접 할게. 이러고 나선 거예요. 이 쇼의 배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전에 노무현이가 그 검사와의 토론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듯이 이재명도 오늘 부동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설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여기서 나온 주요 발언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부동산 막장 토론회가 널리 알려지는 게 이재명 정부 끌어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럴 거예요. 예. 대출. 아니, 개인이 집 사서 돈 벌려고 대출하는데 은행이 그걸 왜 빌려줘야 되냐. 아예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 입에서. 그런데 여기서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재명의 아파트 등기를 떼보면요. 이걸 처음에 이재명이 살 때 아파트 값이 3억이었거든요. 2억 넘게 대출받아서 샀어요. 지도 집 살 때 3억짜리 아파트에서 2억 대출받은 거면 거의 전액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아파트 값 담보로 대출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자기도 대출 찬스를 썼으면서 왜 다른 국민들한테는 아니 너네가 돈 벌려는 건데 왜 은행이 대출해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대변인님? 그럼 뭐 사채스라는 건가요? 17억 7천만 원 빌려준 것처럼 근저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하라는 이야기인데 누가 그렇게 큰 금액을 개인 간에 빌려주나요? 그 국세청 조사받아야 되지.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왜 좌파 사람들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굳이 열까. 근데 이제 권력자들 주변에는 간신들이 있으면서 심리 경호를 하게 됩니다. 저런 거 여는 이유가 대통령님 잘하고 계세요라고 박수치고 좀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이러고 나면은 옆에 있는 간신들이 안 잘리거든. 그러니까 저런 걸 일부러 열어가지고 대통령님 잘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런데 이제 대출을 막는다.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 시장이 원활해질 것 같으면 그리고 부동산 값이 빠질 것 같으면 정말 금융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모든 자본시장에 금융이 왜 있습니까? 그거는 평생에 자기가 벌 소득을 땡겨가지고 자산을 형성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노동으로 나중에 갚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전시장에 투자를 못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안전시장이잖아요. 사놓으면 조금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오르고 다 지금 카지노 코스피에 가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왜냐면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거의 낮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투자를 못하게 해놓고 다 카지노 코스피에 넣어놓으니까 잠깐 오르는 듯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돈 다 벌고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폭락했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는 대통령, 그리고 금융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대통령, 부동산에 부도 모르는 대통령, 이거 뽑아놔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조적조라는 말도 있고 이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조국의 적은 조국, 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뭐 명정명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조국이는 너 예전에 이런 발언 했잖아. 지금 하는 얘기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 했잖아. 그러면 그렇죠. 네. 변명을 하려고 그래. 뭐 그때는 이렇고 저렇고. 이재명은 제가 그랬나요? 수준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3억 아파트 살 때 2억 대출 받은 것도 모를 기억도 거야. 못할지도 몰라요. 네. 모를 거예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에 한 말이 달라도 이재명 본인은 모순을 못 느껴.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이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진화한 모델인 거네요. 그게 진화된 건지 퇴화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조국이랑은 그런 면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재명과 토론을 할 때는 예전에 당신이 이랬잖아라는 식으로는 잘 안 돼. 예? 아니 정말 막 궁지에 몰리면 이재명이 마지막 카드가 있잖아. 아니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진짜인 줄 알았어? 이러잖아. 토론했던 사람들이 그냥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전에 들어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네. 아니, 그래서 예전에 이랬잖아 네. 이랬잖아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전 세상에 0.1%, 0.001%의 진짜 부자 네. 빼놓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든 은행 대출 없이 온전히 자기 돈 현금으로 집 사서 사는 사람이 있냐? 없죠.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오히려 그 110%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럼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예. 그리고 평생 그거 갚아가지고 평생 론으로 해주죠. 평생 그게 하나의 자산이 돼서 네.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그렇죠. 세대 간의 어떤 부를 쌓아가는 거죠. 네. 마치 우리나라만 이런 은행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지금 저자가 몰아가고 있잖아요.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예. 집 살려고 빚내는 나라는 사회주의래요. 아니 이재명이 오늘 한 말입니다. 저는 한 마디도 거짓말 보태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말 했어요? 네. 와, 정말 그 정치적 개념도 진짜 하나도 없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의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게. 매우 심각한 발언이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부동산 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이재명을 깔려고 하다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맞다 싶으면서 약간 넋이 나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아니 집 살려고 빚내면 사회주의에 가깝대요. 사회주의는 근데 공장처럼 막 찍어내서 집을 공짜로 나눠주는 게 사회주의겠죠.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시장 경제주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시장이고요. 그게 언제쯤부터 있었는데요. 뭐 수천 년 있었던 건데 그게 근데 시장 지금 아닌데. 댓글 예리한데 네. 아니 지 집 사는 사람한테는 왜 그럼 빌려주냐? 17억을.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 사회주의자니까. 그건 또 말이 되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은 사회주의자라서. 사회주의자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사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건가요? 저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 대변인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뭐라 했냐면 저희가 다 예상했죠.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세금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3배 올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3배입니다. 3배. 주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국민은 보유세 때문에 허리가 휘고, 네. 이재명은 사채로 이자 받으니까 저금통이 휘고, 돈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말을 썼었는데, 뭐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정책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금융시장 교란은 지키고 부동산 시장 막아가지고 서민들 피 말리고 회사에 돈이 안 가도록 채권 시장 막아가지고 고금리로 지금 돈을 빌리기 힘들게 만들어놔서 모든 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 고환율,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소상공인들은 지금 돈이 돌지 않아가지고 고금리 상태고요. 주담대출의 이자가 8%입니다. 예, 8%예요. 그래서 서민들 뭐 8% 지금 뭐 10억, 만약에 5억 빌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야 됩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은 골로 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지, 호주머니 탈탈 털리지, 임금은 올라가지 않지, 귀족 노조한테는 수십 조씩 퍼주지.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건데 이 기본적인 모든 문제는 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정부. 그리고 이재명의 입맛에만 맞게 구미에 당기는 정책만 내놓는 그 주변에 있는 경제 정책가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박사님. 예. 이재명이 지가 보유세를 3배 올리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말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3배는 안 올리지만 올리긴 올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증세하게 되면 지금처럼 1가구 1주택인 분들도 돈 번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집값이 올라봤자 마포, 용산, 강남 집값은 더 올라요. 그럼 이사도 못 가요. 이거 집을 팔고 어디 시골에 내려가는 게 아니면 집값은 올랐다는데 세금만 더 내고 이사는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유세 올라가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는 세금을 물적 기반으로 하니까 네. 다 세금을 걷어요. 근데 세금을 거둘 때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없으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우리가 그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오히려 국가에서 기초생활 무슨 지원을 하지 세금을 안 걷잖아요. 또 일정 수준의 이 소득이 없으면은 면세점을 설정하잖아요. 우리 국민의 한 50%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게 소득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세금을 걷는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까지 그래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뭐 호가는 올랐지만 아직 이걸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으로 나한테 잡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예상되는 수익일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년 때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유세 자체가 이게 세금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론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보유세를 좌파들이, 다른 나라들도 좌파들이 주로 보유세를 도입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싶은데 그럴 힘은 없고, 또 이재명이 얘기한 대로 왕창 올려놓으면은 이게 폭동이 일어나서 감당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치 거의 털 조금씩 뽑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집 가진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괴롭히겠다는 단어는 안 썼을지 몰라도 실제로 보유세를 올리면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은 그게 실거주 1가구 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세를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괴로운 거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노리는 거, 좌파가 노리는 건 뭐냐면 너네
뭐 몇십억씩 되는 집 갖고 있어? 좋아. 보유세 올려. 너네 괴롭지? 그러면 팔어. 이렇게 세금을 징벌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 이 계층에 대한 징벌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세가 이것도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계층 간에 심각한 그 이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유세를 뭐 2배를 올리든 몇 배를 올리든 어쨌든 올린 사람들은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이들이 불만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할 때, 예컨대 세금 내는 걸 거부한다든지 예전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표출할 때 그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또 절반 이상의 그 어려운 분들은 야, 저것들 배가 불러서 저짓한다. 그리고 좌파들은 이렇게 선동하면서 자기네 표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 한 뭐 1%도 안 되는 정말 이 보유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소수의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사회적인 희생양으로 삼고 마녀화 시켜가지고 이걸 무작정 두들겨 패면서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게 원래 보유세의 그 발상이고 노무현이가 그걸 종부세 발상을 통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의 오늘 부동산 토론회는 스스로 거의 자폭하는 수준의 토론회다. 자기들이 노리는 건 그런 건 줄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한 거를 노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 노림수가 절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보유세에 대한 개념 정말 잘 들었고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추가로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그 경제라는 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보유세를 특정 계층에게 부과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그걸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전세를 올린다던가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다른 시장으로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싼 아파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혹은 그 밑까지 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의 원인 진단을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중산층 붕괴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부민강국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국민들의 중산층이 두꺼워야 소비도 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 특정 부유층 외에 대부분 지금 중산층이 붕괴가 돼서 부유층과 그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진 상태거든요. 비부 격차가. 그래서 중산층에게 지금 부가세를 줄 것 같은데 중산층이 더 과도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보십시오. 부가세 있죠. 양도소득세 있죠. 그다음에 장특공 없앤다 그러죠. 그럼 부동산은 10년 보유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5% 오르면 2, 3%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그냥 돈 가치가 사라지니까 그냥 자산의 가격이 올랐을 뿐이에요. 그럼 그건 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이득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정부는. 즉 중산층이 자기의 자산이 완전히 없어지면 하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문제는 좌파가 항상 그렇지만 중산층을 붕괴시켜서 다 하층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정책들을 써요. 그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산층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더 강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되는 정부가 자꾸 중산층 붕괴를 강화시키고 세금을 더 늘리겠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라는 것이라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아예 그냥 없애주시던지 장특공을 다시 살려주시던지 보유세를 부과할 것이라면 물론 이제 고 박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다른 세금은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저희가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부동산 토론회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요 이 토론회 나오기도 전에 이재명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지난번 조사 대비 무려 7.8%가 하락해서 40.8%, 부정이 56.5%라는데 이 정도면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그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지금 거의 16% 나는 거잖아요. 그 40.8%도 네. 자세하게 그 세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지율 부정이 거의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서 더 높아요. 네. 유일하게
50대 세대에서만 긍정 지지율이 조금 높아요. 네. 지역적으로는 유일하게 호남과 제주에서만 이재명 긍정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와요. 네. 나머지 전 세대와 전 지역에서는 이재명 부정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냐? 제일 높은 지역이 부울경입니다. 불경. 예. 부울경이 그냥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부울경이 부정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TK가 높고 뭐 서울이 높고 이렇습니다. 세대적으로 보면 30대에서는 거의 70% 가까이 부정이 나와요. 그래서 긍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0대, 20대가 거길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걸 이제 이재명 쪽에서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해석을 할까? 아, 이제 1230 세대는 완전히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7대3 구조로 긍정과 부정이 갈라지면 이거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부울경, TK, 영남권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지역, 그나마 자기들이 조금, 이재명 긍정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데, 50대. 그리고 호남 제주. 이거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거든. 예? 그러니까 점점 정권이 쪼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서울도 심상치가 않은 게요. 심상치 않아요. 서울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30초만 광고 보고 와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다 누르시고요. 지금 8,000번 보고 계시는데 네. 마지막 광고 잠깐만 보고 와서 서울 지지율이 얼마나 심각하게 빠졌는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이게 우리가 막 웃고 좋아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시장직 상실령. 그러면 항상 만에 하나라는 걸 준비한다는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물론 재판이 잘못됐다고 보고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만 그런데 서울 지지율이 이 정도면 누가 다시 재선거를 어떻게 해도 민주당이 서울시장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위기 신호인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잠깐만 30초 동안 여러분 좋아요 누르시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광고 보시는 동안 좋아요 모두 눌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멸콩천사 후원 회원도 여러분 여전히 받고 있는데요.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패널분들과 방송 환경 좋게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링크나 ARS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울 지지율로 돌아가 볼게요. 서울 긍정 38.9, 부정 59.6, 무려 긍정 부정의 격차가 20% 이상입니다. 이건 결국 부동산 정책 관련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동산이 크죠. 네. 특히 서울은 토호제로 아주 직격탄을 맞은 곳이기 때문에 네. 예, 토호제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풍선 효과 때문에 뭐 제일 또 많이 가격이 올라버려가지고 부동산이 올려버려가지고 진짜 서울에서 사는 이 서민들은 네. 뭐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이제 월세도 이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려 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인한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살아요. 이 젊은 층 10대, 20대, 30대가 가장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10대, 20대, 30대가 여론조사에서는 뭐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다 해도 에이 뭐 선거하면 저 친구들 뭐 놀러 갈 텐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네. 가장 열성적이야. 가장 행동주의적으로 투표 참여를 하는 그 세대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반대 그 기류가 높은 그런 세대가 수도권에 서울에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가 있다면 내년 4월에 있는 건데요. 내년 4월에 누굴 우리가 후보로 내든 그리고 상대가 누가 나오든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현철 대변인님은 지금 혹시 서울 살고 계신가요? 예, 서울 살고 그럼 있습니다. 이 어떤 전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20%가 넘는 긍부정 차이의 서울 여론조사 앞으로 어떻게 이 지형이 계속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2%에서는 아닌데 3주 전에 7월 말까지 이재명 지지율 35%로 빠질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코스피의 추락, 그 다음에 민주당의 내분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인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35%까지 추락할 것이다 했는데 거의 이제 근접한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내려가면 아마 뭐 35%까지는 아니더라도 37, 8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내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서 그렇고요. 이재명은 그동안에 1년 동안 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대단한 발전과 비전을 줄 것처럼 쇼를 했는데요. 1년 동안 아무 변화 없고 오히려 악화만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이제 체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로 인해서 코스피를 저렇게 띄웠으니 뭔가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허상을 심어주고 그동안 그런 허상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허상이 터졌습니다. 풍선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다. 악화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 정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겠구나. 도대체 왜 우리는 저 사람을 뽑았느냐.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단순히 우리 보수뿐만이 아니라 중도뿐만이 아니라 좌파 진영이 무너지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면 이제 좌파 진영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좌파가 이제 무너지고 그거는 이제 유시민과 정청래와 그 이재명, 김민석 간의 전쟁의 가속화로 인해서 붕괴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심화되면은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면 아무래도 민주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정청래에게 유리하게 갈 것이고 저는 예전 한 달 전부터 정청래가 당선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인석이 패배할 것이고 그러면 저 당은 이제 분당하게 될 것이고 그런 수순으로 가면 내년 4월은 우리가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후보를 내도 심지어 강아지를 내도 내가 볼 때는 이기지 않을까. 국힘 강아지 마스코트를 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물론 이제 자만하면 안 되지만 내년 초가 되면은 우리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는 오늘 부동산 토론회 이후에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 진짜 기대되는 게 제가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두 개를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거기에 뭐 시민이다 전문가다 나왔던 사람 두 명이 무슨 말 했냐. 1번 실거주다 해도 모든 부동산은 투기다. 이런 말을 어떤 여자 교수가 했어요. 그리고 2번 이광수라는 사람인가요? 무슨 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데 좌파 성향의 그 사람이 손 들고 나와서 무슨 말 했느냐. 신규 대출 말고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도 대출 규제해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가고 대통령의 공감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아파트 국유화예요. 그렇죠. 네. 그러네. 그 얘기를 차마 못하니까 네.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도는 바로 간파하실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의 부동산 토론회가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락하는 출발점이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현철 대변인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저는 정보주사파들의 내분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봉합될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 제가 유시민이를 젊을 때부터 이제 알아요.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저기 그 눈치를 잘 봐요. 그러다가 한번 꽂히면은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끝을 봐요. 그래서 좌파 진영 안에서도 유시민이랑은 웬만하면은 각을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싸우기 네. 싫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치판에서 싸움이라는 게 말싸움인데 말싸움으로는 유시민이를 당해낼 재주가 또 없거든. 네. 야, 그런데 유시민이가 지금 이재명을 지금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물어뜯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게 그냥 일관성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봐요. 유시민이는 그래도 곧 죽어도 이 좌파 운동권의 주류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시민의 그 발상은 어떻게 종북주사파가 다시 정권 잡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종북주사파의 변두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종북주사파 주류 세력의 이런 고민은 지하고 관계없어. 지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그렇지.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대통령 한번 더 해먹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퇴임 후에 감옥 안 가고 내 몸을 한번 보존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의 좌파 정권 재창출이라는 이 틀하고 네. 이재명이의 어떻게든 나만 안 죽으면 돼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는 이게 거죠. 화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병립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자신의 그런 이해관계에 딱 맞는 꼭두각시 역할을 할 거라고 착각하고 김민석이를 미는 거예요. 근데 굳이 따지면 김민석이도 이재명류라기보다는 유시민류예요. 지금은 이재명의 후광을 얻고 뭘 해야 당권 도전이 가능하니까 이재명의 앞잡이 역할을 열심히 하지만 김민석이나 유시민이나 다 운동권의 주류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곧 죽어도 좌파 종북주사파 전체의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갖고 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정청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되건 김민석이가 되건 어느 시점에서 가면 정말 가혹하다 할 정도로 이재명을 잘라낼 거예요. 그게 예정돼 있어요. 설령 김민석이라 하더라도. 설령 김민석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김민석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더 빨리, 더 가혹하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북주사파들의 내전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좌파들은 시장을 문제로 보고 네. 보수는 시장을 해결책으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좌파들은 시장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보수는 우파는 시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대부분의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유시민이나 이런 정청래 같은 좌파들은 시장에 생기는 문제점만 보고 그게 이제 노동 문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살지만 이재명은 사실은 사업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적인 이념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기 자리 보존이라든지 깜빵 안 갈 고민만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거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사실 양립할 수 없는데 그냥 대통령 만들어 놓고 뒤에서 좌파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실감이 세지니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제 더 이상 물과 기름처럼 이제 갈라져 버려서 이재명이 민주당을 잃고 나면 레임덕으로 바로 직행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재명이 살아보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동산 삽질과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악화도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유시민이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 탓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네가 지금 토론회에서 이런 망언들을 하고 근저당을 17억 잡아주고 이런 망발 모든 부동산 투기다 하는 전문가 말을 듣고 앉아있고 하니까 너 때문에 망한 거다라고 손절하고 태세를 싹 빠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당연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김민석이도 아이고 총리 빨리 그만두고 나오길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유시민이나 다 옛날에 민자운동할 때 이리저리 돼서 인연이 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하고는 지금이라도 만나면 토론이 돼.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지 나름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하고는 토론이 안 돼요. 아마 유시민이도 정청래도 특히 이재명이 밑에서 꼬북 노릇하고 고생한 김민석이도 1년 동안 엄청 고생했을 거야. 그렇죠. 이재명이는 상대로 뭘 맞춰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해 할 거예요. 네. 지금 이 부동산 토론회가 가뜩이나 폭락하기 시작한 지지율 추락을 가속화시켰을 때 민주당의 내분과도 연결돼서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결론은 이게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다. 민주당 내전과 이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악화는 연결된 이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시민이가 이 부동산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 우리가 사실상 졌잖아. 네. 그 책임이 이재명이잖아. 괜히 공소 취소 가지고서 드라이브 하다가 우리가 쳤잖아. 라고 이미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실제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개인적인 욕심을 부려가지고 좌파가 선거에 졌으니 우리 너무 다행이지만 우리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박상용 검사 그때 이제 대면 공명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저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그게 이제 보수를 결집시킨 계기가 되긴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욕심에 좌파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부동산 민심 악화가 민주당 내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는 방송을 했는데요. 박사님 오늘 1시간 넘게 쭉 봐주신 시청자분들께 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결 자유로워진 네. 이 주현철 전 대변인과 네. 이렇게 자유롭게 토크하니까 참 좋네요. 네. 주현철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주현철 대변인 또 인사 말씀 드리시죠. 이렇게 여기 뭐 열콩 TV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사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가 싸우면 야당 특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멀지 않은 시기, 몇 수일 내로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투쟁하는 모드로 가고 원내를 한번 바꿔보고 원내 대표도 한번 바꿔봐서 이제 투쟁하는 정당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념 정당이 뭔지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토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봐도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반등할 어떤 계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떨어질 일만 남았다. 보통은 네, 아무리 무능한 정권도 네, 이 대통령이 해외 한 며칠 다 갔다 오면 오르잖아요. 그러면 한 2, 3%는 잠깐이라도 올라요. 이재명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분 내일 모레 어디 간다면서. 그거 어디 가는지도 이제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것 아무도 같습니다. 언론에서 저 같은 평론가도 네. 기억은 안 나. 어디 간다고는 하던데 이 정도예요. 저도 매일 뉴스 하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추락하기 시작한 이재명 정부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몇콩TV가 그 최전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잊지 마시고요. 몇콩초사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몇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몇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